아마 여러분 이번 시간에 아주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도 아마 알 수 없는 의사들이 얘기 안 하는 그런 얘기 해드릴게요.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왜냐하면 또 골밀도 측정을 또 해야 되니까요. 먼저 이 칼슘 하면 뼈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죠. 대부분 칼슘 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칼슘 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칼슘은 심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심장이라는 이 심장의 의미도 있지만 아주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디오 한번 볼게요. 비디오 한번 뭐 생로병사에서 나온 걸 간단하게 짜게 가지고 들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비디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칼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아마 100명이면 한두 명 아실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칼슘 하면 뼈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은 뼈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마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갑상선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호르몬 약만 드시지. 그 갑상선, 부갑상선이 바로 칼슘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작용을 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도 움직여야 되고요. 우리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을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얼른 빼내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면서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마비가 생기는 일은 칼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드셔서 손발이 차고 저려움이 있는 것은 칼슘 부족함이 대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칼슘을 뼈에다가 저장을 해요. 우리 몸에 혈액이 피가요. 저 같은 경우 한 80kg 나가니까 한 4리터 정도 될 거예요. 4.5리터 정도. 50kg 나가시는 분은 한 3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3리터 되는 그 피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 300mg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갑상선이 그 역할을 해요. 이 갑상선이 만약에 갑상선 저하증이 생긴다 하면, 갑상선 저하증이면 칼슘을 피로 못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이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뼈에서 칼슘을 막 뺐어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 뼈가 많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갑상선이 우리 몸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칼슘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칼슘을 갑상선이 담당을 하는데 그 칼슘이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든가, 이런 다리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두뇌에서 통증을 느낀다든가,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당의 그 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칼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칼슘은 위에서 부서져서요, 대부분 십이지장에서 소화 흡수가 돼요. 소화 흡수될 때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타민 D. 바이타민 D 형태의 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필요해요. 펩타이드라는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요 두 놈이 협조를 해서 칼슘이 우리 혈액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프로테인 칼슘이 돼요. 갑상선에 반응을 하는 칼슘은 이온 칼슘이에요. 이온 칼슘이 아니고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액 중에 이온 칼슘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갑상선 호르몬이 반응을 안 해요. 자, 우리 혈액 중에 3리터의 혈액 중에 300mg이 칼슘이에요. 그런데 이온 칼슘이 50%가 이온 칼슘이에요. 단백질형 칼슘이 40%. 이 노갈 무기염 상태의 칼슘이 10%예요. 만약에 이것이 오버가 되면 소변으로 배출되든가요.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혈관에 쌓여요. 콜레스테롤하고 결합하면서 혈관에 쌓여요. 혈관에 쌓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칼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석회화라고 그래요. 그게 동맥경화의 주범이기도 해요. 이게 혈관에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뇌에도 쌓이고요. 전립선에도 쌓이기도 해요. 아무데나 다 쌓여요. 이 칼슘은. 칼슘이 적게 먹어도 칼슘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디건 다 쌓여요. 한국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칼슘 함유된 제품들을 더 많이 먹어요. 치즈나 우유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칼슘들이 뼈로 안 들어가고 대부분 쌓여요. 그래서 동맥경화,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이렇게 섭취한 칼슘이 프로테인형 칼슘이 되면요. 우리가 어깨 석회화되면서 어깨에도 쌓이게 되고요. 무릎에도 쌓이게 되고 사방 곳곳에도 다 쌓여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칼슘이. 그리고 이온 칼슘으로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칼슘이 갑상선을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뼈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 근육을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온 칼슘이 근육으로 움직여요. 아까 심장을 움직이듯이요. 그래서 그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뼈를 생성시키는데 태아 때 생성된 뼈는 7살 때쯤 7년쯤 되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뼈는 7년에 한 번 100%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35살까지 5번이 바뀌어요. 일생 동안요. 근데 바뀔 때마다 뼈가 아주 반듯반듯한 세포로 만들어지면 정말 튼튼한 뼈를 갖게 되고요. 바뀔 때마다 부실한 섭식 생활을 한다거나 운동을 못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부실한 뼈 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40살에서 45살까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꽉 차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뼈는. 그 다음부터는 뼈가 생성되지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뺏쓰기 시작을 해요. 일생 동안 뺏쓰는 거죠. 여자분들은 폐경이 되면 3%에서 5%씩 빠지고 남자는 1%씩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더 골다공증이 많아지는 거죠. 여자분들은 50살이 넘으면 3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에요. 남자분들은 5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에요. 이것은 10년 전에 이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워싱턴 저널인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3명 중에 1.3명으로 늘었고요. 남자는 4명 중에 1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섭식의 문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한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덴마크에서 한 25만 명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50대 때 뼈가 건강한 뼈를 가진 사람하고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골다공증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수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20여 년 동안. 약 12.5년이 차이가 나요. 건강한
분은 이만큼 더 오래 사는 거죠. 12년을. 뼈가 부실한 분은 이렇게 적게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장에 부정맥이 생기는 것, 아까 심장 보셨죠? 쥐심장이지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부정맥이 생겨요. 제대로 펌프질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펌프질을 못할 때 우리 곳곳에 세포 내 산소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정상적인 우리 그 세포에는 정상적인 세포에 칼슘이 100이 들었다면요. 암 세포는 1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슘만 잘 공급하고 칼슘을 잘 대사토록 하게 만들면 암 세포도 없어져요. 암 세포는 포도당하고 칼륨만 가지고 대사를 해요. 칼슘도 필요 없고 산소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발생시키는 것이 젖산이라는 걸 발생을 해요. 젖산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암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칼슘은 정말 뼈가 아니라 진짜 심장 같은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알츠하이머 들어보셨어요. 치매 중에서 아마 신문에도 아마 그런 말 나오죠.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베타 아밀로이드. 그건 단백질이에요. 우리 모든 몸에 단백질 안에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그 단백질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트럭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무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모양새가 없는 거죠. 그게 해마세포를 공격하면 그게 이제 바로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칼슘만 잘 공급한다면 그 무정형화된 단백질이 정형화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신경학회나 존스 홉킨스 대 하버드 대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열쇠는 칼슘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요. 그만큼 칼슘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머리뼈에서 빠져나오는 골다공증처럼 빠져나오는 칼슘은 우리 그 두뇌 세포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그 신생아들 이렇게 보면요. 한국의 신생아들은 48%가 칼슘 결핍이에요.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간질이라든가 자폐라든가 ADHD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그것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제대로 섭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점점 심각해져요. 아이들이요.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데 정자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눈봉사가 심리 밖에 있는 초가집을 찾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자 그 한 마리가 난자를 찾아가는데. 근데 어떻게 찾아갈까요, 걔가? 동물적 본능으로요.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액 내에는요, 칼슘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웨이브를 일으켜서 칼슘 파가 생겨서 난자한테 부딪히는 신호를 정자 머리에다가 줘요. 그래서 정자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게 부족하면요, 불임이 돼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 몸에 칼슘은
진짜 알파에서부터 우리 몸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오메가까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의사들이나 보통 신문지상이나 칼슘은 뼈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수많은 바이타민 샵이나 시장에 칼슘 제품들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골다공증은 더 많아지고 심해져요. 그 칼슘이 바이타민 D하고 마그네슘하고 이런 협조를 받아서 우리 몸에 들어간들 뼈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소비자들은 우리들은 속아왔어요. 제약회사들로 속아왔어요. 만약에 그 1000mg 타블렛 이만한 걸 하나 먹잖아요. 1000mg짜리. 다 흡수가 안 된다고 해도 10%만 흡수된다 해도 100mg이에요. 그죠? 100mg. 우리 몸에 300mg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요닉 칼슘이 50%니까 150mg이에요. 150mg인데 이게 100mg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150mg 아요닉 칼슘으로 바뀐다면 250mg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몸은 난리가 나요. 주체를 못해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1000mg 타블렛을 먹었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일 없어요. 그거는 바로 프로테인형 칼슘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요 150mg이요. 151이나 151.5가 되면요. 바이러스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메르스요, HIV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런 바이러스는 RNA 번식을 해요. RNA는 RNA 중간에는 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산. 칼슘이 완전 천적이에요. 아요닉 칼슘이 들어가면 바로 그 RNA는 인히빗 돼요. 불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절대 바이러스가 이런 상태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기 걸릴 때 현상 있죠. 오싹하잖아요. 이렇게 오싹하잖아요. 오싹할 때 뼈에서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요. 칼슘을 빼나와요. 이 칼슘은 아마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칼슘이 없으면 발전을 못해요. 열을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오싹해서 추울 때 빨리 열을 내게 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얼른 뺐어요. 뺐을 때 칼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뼈에는 이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산 칼슘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하고 같이 나와요. 인이 나오면 그 인은 산을 띄어요. 산성을. 그래서 우리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어요. 산성으로 만들면요. pH가 정상적인 pH가요. 7.3에서 7.4예요. 7.3에서 7.4일 때 헤모글로빈이 극대화되면서 우리 허파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받아들여요. pH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요. 암 환자분 같은 경우는 60% 정도밖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요. 아마 정육점에 간다거나 식당에 가서 육회를 드셔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육회 드실 때 어떤 부분은 선홍색처럼 빨갛고 어떤 부분은 시커머 죽죽해요. 그리고 정육점에서 고기 사면 겉에 부위는 선홍색을 띠는데 속을 훌딱 들춰보면
거무죽죽해요. 꼭 상한 것처럼. 우리 피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철분이 가운데 있어요. 그 철분은 산소하고 결합하면 빨갛게 돼요. 그렇죠? 왜 철이 녹슬면 빨갛게 되듯이 산소하고 떨어지면 거무스름하게 돼요. 그래서 고기가 산소하고 접한 부분은 선홍색처럼 빨갛게 된 거고요. 중간에 뒤집어서 속 안에 있는 고기는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거무죽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동맥피는 선홍색이고 정맥의 피는 거무스름해요. pH가 이렇게 정상적일 때 허파에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그런 산소를 공급받아서 노폐물도 제거하게 되고 모든 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pH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이 여기서 칼슘이에요. 우리 혈액 중에 칼슘이에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 뼈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못 쓰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분은 뼈 밀도를 측정했는데 뼈가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항상 피곤해하고 안 좋대요. 뼈는 좋은데 부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요. 뼈를 은행에 돈은 잔뜩 있는데 라면만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때 이게 역할을 해준다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뼈를 칼슘을 빼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르몬제를 갑상선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호르몬제를 딱 일정한 양만 드세요. 뭐 10ml다, 5mg이다. 그러면 그날 필요한 칼슘만 뺐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갑상선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오늘은 100이라는 일을 하게 되면 100이라는 일을 할 만큼의 칼슘을 뺐어요. 50의 일을 하면 50만큼만 칼슘을 뺐어요. 그런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은 100을 일하든 50을 일하든 똑같은 양의 칼슘을 뺏게 돼 있어요. 그 호르몬 약 그게 조절을 하니까. 그래서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은 그 수준에 맞춰서 일상생활을 해야 피곤함이 없지. 좀 지나친 일을 하면 까부러지듯이 그냥 누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곤해해요. 그렇게 갑상선도 갑상선이 칼슘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 조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뼈에는 파골세포가 있고 조골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40, 45 이렇게 될 때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칼슘을 먹게 돼도 흡수가 안 되니까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죠. 하루에 성인인 경우에는 한 700mg의 칼슘이 필요해요. 아침부터 잘 때까지. 그리고 잠잘 때도 아주 최소한의 칼슘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침 건너뛰고 점심 건너뛰고 저녁을 잔뜩 먹었다고 쳐요. 아침 점심을 건너뛰면 아침 점심에 필요한 칼슘은 뼈에서 갖다 써요. 그리고 저녁에 잔뜩 먹어가지고 한 900mg의 칼슘을 먹었어요. 그럼 저녁 때만 필요한 칼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배설을 하든가 아니면 혈관에 쌓여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소식하면서 분배 있게 섭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건너뛰지 말고 어떤 거든지 골고루 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뼈는 그렇게 스폰지처럼 되어 있어요. 겉에는 이렇게 강한 뼈로 되어 있고 속은 스폰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뼈를 강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잘 드시고 운동하시라고. 그러면 걷는 거 산책도 운동 아니냐고 그래요. 걸을 때 이렇게 걷게 되면요, 우리가 무게 중심이 그래비포스 그냥 중력 때문에 세로로 된 뼈들은 그래도 유지를 해요. 세로로 된 뼈는. 이 가로로 된 뼈들이 다 없어져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옆으로 딱 삐뚤쳐지면서 넘어질 때 똑 부러지는 이유가 가로 뼈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산책 같은 건 운동도 아니고요. 저는 얘기가 스포츠 댄스 하시라고 그래요. 스포츠 댄스. 땀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비틀 치면서 하는 운동. 우리 뼈에 로드가 걸리는, 무리가 약간씩 걸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만 이 옆에 뼈까지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도 그냥 산책 말고 그런 운동을 하셔야지 뼈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뼈의 밀도만 올리면 평균 수명이 늘잖아요. 선교 일을 하시면서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제가 원주민 캐나다에서 인디안들 참 많아요. 인디안 마을에 가서 이렇게 뼈 밀도도 재주고 하는데, 인디안들은 보면 뚱뚱하고 먹는 게 형편없어요. 그저 그냥 햄버거 같은 거 그런 걸 먹는데, 아이들이요 정말 놀랐어요. 3살부터 10살까지 웃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이빨을 가진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뭐죠? 임플란트. 그냥 입을 벌리고 웃는데 전부 그 파일을 박은 거예요, 이빨에다가. 그래서 햄버거 먹기에는 나쁘진 않죠. 그냥 햄버거 그냥 뭐 우물우물해서 다 생기니까. 전부 다 캐나다 정부에서 그냥 다 무상으로 그렇게 해줘요. 거기서 그런 그 원주민들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 몸 안 가리고 하세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캐나다 원주민들 몸 고반점이 있어요. 이 동양인처럼. 그래서 한국인이 이렇게 가면 참 잘해줘요. 그런데 5년, 10년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그분 선교사님이 만약에 건강이 나빠서 물러서게 되면 이어받을 사람이 새로운 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건강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그 선교 사역도 중단하는 일이 거의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뼈 건강만 지키신다면 이 12년은 넉넉히 더 연장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역을. 조금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한 15분 정도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혹시 Q&A 질문하실 거 해서 질문하시면 더 뭐랄까 유익하게 되더라고요, 이 강의가. 네. 조금 넘겨보세요. 다섯 번째. 이게 세포예요. 세포인데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어요. 모든 부분에 저 CA라고 쓰여 있는 게 다 칼슘이거든요. CA가. 저 세포 안에 칼슘이 없게 되면 우리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을 때마다 뼈에 있는 칼슘을 빨리빨리 빼쓰는 거예요. 그런데 뼈에 있는 칼슘을 빼쓰다 보니까 인도 같이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인은요,
그래서 혈액 검사할 때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 검사할 때요. 근육내나 무릎 같은 데 관절에 석회화된다고 해요. 칼슘이 쌓이는 현상, 석회화된다고 할 때. 피 100cc당요. 칼슘은 약 9mg 있어요. 칼슘은요. 이는 4.5mg 정도 있어요. 100cc의 피 안에.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요. 60이 넘으면, 이 두 개를 곱해서 60이 넘으면 그때부터 칼시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칼슘을 자꾸 빼다 쓰면 인이 많아져가지고 60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뭐 4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계속 더 빼쓰게 되면 이게 6, 칼슘은 10 이렇게 올라가서 60이 바로 올라가져요. 그럴 때 석회화가 진행이 돼요. 동맥에 심장에 석회화가 일어날 때 심장마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 것 한번 봤어요. 아까 심장 근육, 심장 뛰는 거 보셨죠?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근육세포를 띄어서. 그래서 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한 방울, 아주 미세하게 한 방울 칼슘 방울 떨어뜨리니까 바로 저렇게 변해요. 적외선 촬영한 거예요. 40초 만에요. 칼슘이 조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칼슘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는 질병이 거의 없어요. 한 150여 가지 돼요. 한번 여러분 질병 이름 한 50가지 대봐요. 다 될 수 있나요? 못 돼요. 암서부터 당뇨, 혈압, 전립선 다 칼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 다 그렇게 중요하게 나와요. 넘겨보세요. 칼슘이 부족하면 의사들이 이 말을 써요. 칼슘이 부족하면 골 흡수가 진행된다고. 그래서 골 흡수가 진행된다는 뜻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골 흡수된다. 그러면 뼈가 이렇게 골을 흡수하나 그럼 뼈가 튼튼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칼슘이 필요하니까 뼈에서 칼슘을 뺏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골 흡수가 진행된다. 그래서 뼈가 손실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의사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 뼈보다 중요한 게 우리 인체의 다른 기관들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면 골다공증 치료제라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뼈가 25% 정도가 손실이 되면 25%가 손실이 되면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요. 이때서부터 한국 병원, 어느 나라 병원이든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험 혜택도 되고. 그럴 때 뭐를 처방을 하느냐면 파골세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약제를 써요. 그 파골세포를 움직이지 못하게 약제 쓰는 약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예요. 한국에 여러 이름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알렌드로네이트, 라이즈드로네이트, 포사맥스 엄청 많은 이름이 들어. 골다공증 치료제인데 그거는 뼈를 이렇게 코팅을 해요.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못 빠져나오게 해요. 이거를 쓰는 거는 뭐 약사나 의사 출신들은 이 약제를 안 먹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잘못해서
부러지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서져요. 연탄재처럼 너무 딱딱해져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무슨 염증이 생긴다든가 하면요, 뼈 괴사가 일어나요. 턱뼈 괴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충치 이런 그 염증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 할 때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3개월이나 6개월 전서부터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열어놔야 되니까. 골다공증 치료제는 뼈 밀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뼈 밀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치료제는 아니죠. 방지해 주는 거죠. 여태까지 골다공증 치료제 이렇게 처방받으면서 한번 의사들한테 한번 문의해 보세요. 골밀도 올릴 수 있냐고. 절대 안 올라가요. 계속 올려보세요. 우리 뼈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뼈의 무게가 한 13kg 정도 될 거예요. 10kg에서 13kg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칼슘만은 한 1.3kg 돼요. 한 10% 돼요. 뼈 무게에. 그러니까 뼈는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방분이나 콜라겐 같은 거 이런 게 빠져나가면서 딱딱하게 되죠.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게 경직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뼈는 뼈의 구성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산화인회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케미칼 분자식이에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썼지만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계속 올려보세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여기서 뼈 안에는 혈관이 지나가요. 뼈 안에는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 혈관 안에 타이로이드,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들어가기 때문에 뼈가 파괴가 되고 뼈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런 형태의 그림으로 뼈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요. 21번째. 예.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지만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쉬운 6가지의 미네랄이 있어요. 근데 현대의학으로 미네랄들이 어떤 미네랄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서너 가지밖에는 안 돼요. 나머지 40여 가지의 미네랄은 무슨 작용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들어있어요. 아주 소량씩이라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오른쪽 중간쯤에 CA라고 써있는 저 칼슘이에요. 저 칼슘은 자기 혼자서의 역할도 하지만 다른 미네랄들하고 저렇게 칼슘하고 왼쪽에 이렇게 연결된 Mg라고 되어 있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저렇게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칼슘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칼슘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이 이온 칼슘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을까? 우리 몸에. 지금은 대부분 1000mg을 이렇게 먹어도 프로테인 칼슘으로밖에 안 되니까. 여태까지 아무리 바이타민 뭐 이런 걸 함께 먹어도 골다공증, 골밀도를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연구를 계속 하던 중에 새로운 물질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것도 칼슘이에요. 일반적인 칼슘. 작은 양이라도 직접적으로 혈관에 이온 칼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뭐 한국이나 어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있어요. 바이올로지 시간, 생물학 시간에. 이렇게 흡수되는 과정을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그래요. 누구의 도움 받아서 흡수되는 형태. 그걸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그래요. 저 위에 보면 우리 섭취한 칼슘 중에 95에서 80%는 거의 다 배설을 해요. 나머지 5에서 10%는 십이지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 십이지장에서 흡수되는 것이 이 과정인데 이거를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에서 3%는 패시브 트랜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입안 점막에서 통과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피부에다가 파스처럼 발라가지고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시키게끔 하는 약들이 요즘 개발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칼슘은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걸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 그거를 가지고 동물 실험도 하고 사람한테도 주니까 임상을 하니까 뼈 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그걸 가지고 패시브 트랜스포트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대사가 돼서 우리가 아요닉 칼슘으로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지고 아요닉 칼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말할까 피지컬리 물리학적으로 좀 다르게 만든 거죠. 칼슘의 구조를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다음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요. 저기 나이별 칼슘 흡수율이 있어요. 이게 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동물 중에서 칼슘 대사가 제일 잘 되는 게 달걀, 알을 낳는 조류예요. 조류는 90% 이상 칼슘을 다 흡수를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영아 때, 아기 때는 60%지만 70대 되면 5%에서 10%예요. 5%에서 10%짜리가 이걸로 된다면 얼마나 그래도 좋겠어요.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날 오늘 700ml가 필요한데 만약에 700ml를 먹지 못하면 허기지잖아요. 그러면 이 뼈에서 뺏쓰는데 그래 노인 어르신들 보면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칼슘 공급, 다른 영양소 공급들이 제때 안 되면 우리 몸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 장병들이요. 한 7, 8년 전에 한국보건사회부에서 1병, 2등병들을 상대로 해서 정자의 수를 체크해 봤어요. 측정을 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한번 남자들은 사정을 하면 1억 마리에서 1억 5천만 마리의 정자가 방출되는데 지금 사병들은요 3천만 마리밖에 안 돼요. 불임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시험관악이 하잖아요. 근데 시험관악이 하다 보니까 쌍둥이하고 삼둥이가 막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난자가 여럿 있는 데다가 정자를 이렇게 부어 보니까.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그런 칼슘으로 인해서 그런 DNA 복제나 이런 것이 비정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정자 생산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조차 점점 이 박야가도 많아지고 또 정신 지체야도 많아지고 또 정신적으로 ADHD 같은 그런 것들도 많아지고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그 칼슘이 이온 칼슘이 되기 위해서는요. 혈액이 산성화되면 이온 칼슘이 늘어나요. 근데 혈액이 산성화되면 이온 칼슘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뭐 텍스트북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잘못 해석하면 산성이면 그럼 좋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하고 칼슘하고 같이 빠져나올 때 인이 산성을 띠니까 산성하에서 아연 칼슘, 이온 칼슘이 있다는 뜻일 뿐이지 산성이면 칼슘, 이온 칼슘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체액은 약 알칼리성이어야 건강해요. 그래야만 이 이온 칼슘도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온 칼슘만 있어야지 인이라는 게 같이 있게 되면 전혀 역할을 못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석회화가 되는 거는 칼슘 양하고 인의 양을 곱해서 60mg이 넘으면 석회화가 돼요. 그래서 혹시 근육내나 이게 동맥이나 이런 데 석회화가 진행되는 게 혹시 있다고 하면 아마 염려가 된다면 혈액 검사할 때 칼슘 양하고 인의 양을 의사한테 좀 더 체크해 봐달라고 하면 체크해 줘요. 그래서 인의 양이 많다, 칼슘 양이 많다 이러면 그 염려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요. 지난번에 제가 발리에서 동남아 선교사님들 골밀도를 측정해 드렸어요. 대부분 너무너무 안 좋으세요. 정상인에 비해서 30-40%의 뼈 밀도가 손실됐어요. 물론 연세도 많으시죠. 보통 15년, 20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그것만 보지 않아요. 더운 지역에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그냥 운동해서 빼는 땀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흘리는 땀.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우나 할 때 그 흘리는 땀도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 어쩌다 한번 하는 건 괜찮겠지만 자주 하게 되면 그 땀을 통해서 칼슘이 계속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운동에서 꼭 운동하면서 땀을 빼고 운동을 통해서 빠져나온 그 칼슘은 다시 리커버리가 돼요. 그래서 운동하고 섭식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사골이나 멸치 같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사실 멸치 뼈도 인산 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산 칼슘이 쪼개지지 않는 한 칼슘은 절대 우리 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 가마니를 멸치를 먹어봐요. 골밀도가 올라가나. 진짜 소 한 마리 사골국을 다 드셔보세요. 골밀도가 올라가나. 인산 칼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안 삼아 우리가 그냥 먹는 거죠. 그렇죠? 절대 뼈 밀도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게 잘려져야 올라가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시금치를 그냥 드시지는 않더라고요. 서양의 캐나다에서는 시금치를 날로 샐러드로 해서 먹어요. 그런데 제일 미련 맞아요.
시금치는 옥살레이트 칼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생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칼슘을 빼서 나가요. 그래서 살짝 데쳐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모든 식물들은 데쳐 먹는 게 좋아요. 잎사귀가 두툼하고 이런 것들은요. 상치나 얇은 것들은 괜찮은데 두툼한 것들은 데쳐 먹는 게, 또 의심스럽다 싶으면 데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그 텍사스 유니버시티인가 거기에서 농구 선수들 뼈 밀도를 한번 측정해 봤어요. 한 시즌당 한 6% 이상 뼈 밀도가 낮아져요. 땀으로 빼앗는 그 칼슘 때문에. 근데 그들은 먹는 것이 왕성하기 때문에요. 다 채워져요. 이것이.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서도 그때 그 발리의 그랜드인 그 호텔에 그 호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몇 명을 체크업을 했어요. 줄을 서 있더라고요. 자기도 해달라고. 그런데 35, 뭐 36 여자분들인데 다 뼈 밀도가 안 좋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섭식하고 날씨와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한 지금 60여 분 선교사님들 체크업 해드렸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서부터 했으면 더 많이 해드렸을 텐데 여기 전기가 불안전해요. 불안전해서 못해가지고 저쪽으로 갔더니 잘 되더라고요. 저쪽 숙소는 좀 안정화되어 있더라고요. 60여 분 해드렸는데 젊으셔서 그런지 대부분 좋으세요. 대부분 좋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으신 분들 꽤 많았어요.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암이 걸리면요, 그 암세포에서 요 파라타이로이드에서 발생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비스무리한 놈이 나와요. 암세포에서. 이 파라타이로이드 그 호르몬은요, 이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쓸데없이. 그래서 암이 걸리게 되면 뼈 밀도가 그때부터 급속스럽게 나빠져요. 그래서 암 전문의들은 칼슘 제제를, 칼슘 서플리멘트를, 보조제를 꼭 먹으라고 그래요. 환자분들한테. 그런데 안 들어가요.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키게 해요. 어쨌든 평상시에 요 밸런스만 잘 맞춰주면 암도 안 걸리고요. 또 수명도 연장되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시면 제일 겁나는 거 있잖아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 치매잖아요. 정말. 그것도 안 걸려요. 골다공증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치매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알츠하이머형이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는 딱 뇌 혈관 같은 게 막혀서 그 경색이 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한쪽이. 근데 알츠하이머는 안에서 그 단백질이 생성되면서 치매가 걸리는 거고요. 근데 칼슘 농도만, 혈중의 칼슘 농도만 제대로만 유지만 시켜준다면 정말 장수하고 100살, 200살 사셔도 전혀 알츠하이머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요. 그 생리통도 칼슘 레벨만 딱 맞춰주면 없어져요. 뭐 별의별 거 뭐 많은 약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해보니까 칼슘 레벨만 딱 높여주면 생리통 같은 거 없어져요. 신기해요, 참.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데
무릎 관절 연골에는 그 혈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퇴행이 되면 칼슘이 빠져나오면서 그 연골이 물렁물렁하던 게 경지화돼요. 딱딱해져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이제 조금씩 바스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염증도 생기고요. 그게 칼슘이 잡아주지를 못해서 그래요. 단백질, 콜라겐 같은 것들. 그 다음에요. 칼슘이 과잉이라는 저 얘기는 혈중의 과잉이라는 뜻이에요. 혈중에 칼슘이 부족한 경우는 하이포칼시미아라고 그러고요. 혈중 칼슘이 높으면 하이포칼시미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항진이 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하가 되면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런 그 증상들이 다 나타나죠. 칼슘들이. 그래서 칼슘만 처방해도 저런 증상들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을 의사들이 처방하고 엉뚱한 약들을 처방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해요. 다음이요. 뼈에 저렇게 전이 되면 칼슘이 그냥 막 이렇게 녹아나가요. 다음이요. 그다음 지금은 예전에는 3명 중에 1명, 남자는 5명 중에 1명 그래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연 한 3만 명 이상이 골절을 일으켜요. 심각한 골절이요. 엉덩이나 뭐 이런 데 골절 일으키면 한 40억 불을 써요. 캐나다 정부가. 근데 수명이 80세인데요. 79세 때 부러졌다. 그러면 캐나다 정부는요. 한 사람 앞에 한 4만 불을 써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도 한 사람이 암이 걸려서 말기암 걸려서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5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그럼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요. 그리고 그걸 쓰고 가시는 거예요. 골절이 그래요. 편안하게 가실 수도 있는데 한번 골절되면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30-40%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사람도 열흘을 아마 병원에 눕혀놔 봐요. 반 환자 되죠. 송장되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골절돼서 병원에 입원해놓고 6개월 정도 있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대사부터가 달라요. 특히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캐나다는 그게 많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거 다 자기가 손으로 운전하는 거 편한 거 같죠.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발로 돌아다녀야지 대사가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지. 좀 힘들고 불편하다고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오래 가지 못해요. 건강이.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점점 심각해져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골절로 인한 뼈로 인한 사망률이나 뼈로 인한 그런 사고가 점점 더 많아져요. 선진국도 다 그런데 한국도 아마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더 한참 더 해야 될 수 있겠지만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강의는 이제 여기서 접고요. 이제 충분히 칼슘은 뼈가 아니라는 거 이 시간에 아마 아셨을 거예요. 칼슘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거 이번에 아셨으면 됐고요. 이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제가 검사에서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려면은 네. 음식을 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있든가 어떤 걸 좀 먹어야 된다든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음식은 가리지 말고 드셔요. 정말로 가리지 말고 드셔요. 다만 좀 커피 같은 거, 청량음료 같은 거,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이런 거는 줄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고기도 드시고요. 그리고 아까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산책보다는 꼭 좀 이렇게 무리가 하더라도 스포츠 댄스처럼 그 서양 사람들은 많이 해요. 부부지간에 이렇게 막 모여서 이렇게 스포츠 댄스들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매일 조깅하는데 그건 뛰는 거. 뛰는 거 좋죠. 뛰는 거 다른데 무릎이나 이런데 큰 무리가 안 간다면 뛰는 거 괜찮아요. 그 오히려 수영 뭐 좋다 이렇게 하지만 수영은 관절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뼈에는 큰 도움이 안 돼. 뼈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커피나 차나 다 마찬가지로 제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알코올을 먹잖아요. 술을 먹게 되면 술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해요. 분해를 시키려면. 그때 칼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술이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칼슘이나 다른 바이타민, 미네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대부분 뭐 이렇게 튀긴 거라든가 또 우리가 제과점에서 컨펙셔너리 제과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제품들에는 전부 다 방부제 같은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냥 집에 있는 음식들, 시장에서 이렇게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 건강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녹차는 그게 별로 아닙니까? 녹차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을 흡수하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한두 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예. 네. 이제 부부들이 이제 부부 관계를 할 때 이 칼슘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 건강 수술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중에 그 연구 결과 어떤요? 뭐? 아까 그 정자에 칼슘 많이 네, 예. 부부 관계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그런데 선교사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황소 불알 깐다고? 들어보셨어요? 그 거세를 하면 그 살이 찌고 더 이렇게 비대해져요. 생식 기관이 있는 그런 그 동물들은 거세를 하면 건강해져요. 그쪽에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칼슘이 좀 빠져나가면 어때요?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엔도핀도 돌고 좀 빠져나가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이제 정관 수술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그 차이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구별해서 안 해봤어요. 그거 해볼 걸 그랬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생활하는 거 그것만큼 좋은 거 없다고 생각해. 건강해요. 그게 진짜 뭐랄까 웃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 정말로 무엇보다도 아마 지놈 프로젝트를 끝낸 지가 아마 5, 6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빌 클린턴이 아마 발표했을까요? 그렇죠? 지놈 프로젝트. 그것만 끝나면은 우리의 그 모든 질병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라고 아마 그런 그 발표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놈의 위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놈의 위에 있는 게. 웃음에는요, 지놈이 맥을 못 주더라고요. 우리 유전자들이 나쁜 뭐라 그럴까, 몇 년 후에 그 지놈으로 인해서 몇 년 후에 간암이 걸릴 거다, 유방암이 걸릴 거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그냥 다 드러내고 유방까지 다 드러냈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위험스럽다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우승 앞에는 못 당하더라고요. 견뎌내더라고요. 저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정말 나쁜 것이 좋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이런 뭐라 그럴까, 제가 11년 전에 간증하면 11년 전에 실험하다가 폭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온 몸에 상처 투성이에요. 제가 이 어깨는 이 사발만한 만큼 이게 실험 화학 물질이 이게 덮쳐가지고요.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으네. 저기다가 제 얼굴 3분의 2가 다 날아갔었어요. 3분의 2가요. 정말 흉할 만큼 미라가 됐었어요. 제가 45% 화상이었었어요. 온몸 전체가. 그래서 옆에서는 막 비명소리에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한 열흘간을 입원했는데 죽어나가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얼굴은 진짜 퉁퉁 부어가지고요. 이게 붕대로 싸만 걸 우리 집사람이 사진을 하나 찍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한번 흉해가지고 그랬는데요.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얼굴은 흉터 하나 없이 싹 없었어요. 여기에 있는 상처는 진짜 손바닥보다도 더 큰데 의사가 절대 그냥은 안 되니까 여기 허벅지 살을 여기다 붙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감쪽같이 그냥 스스로 나와버렸어요. 제가 이런데 이렇게 제가 제 호주머니 해서 이런데 오게 된 동기는 제 삶이 제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60대거든요. 정말 한계 너무 없더라고요. 여태 뒤돌아보면요. 그래서 이거라도 알려드려서 선교사님들 10년이라도 좀 더 건강하게 살게 하시면 주의 일, 선교 일을 더 많이 더 연장해서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됐으면 발리 대회 때 제가 책합했던 그 보고서가 있어요. 뼈밀도 보고서. 그래서 선교 단체, 파송교회나 선교회나 아셔야 되겠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뼈는 그냥 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정말 그저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바이블만 가지고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강을 더 지켜주면서 해야 사실 전투병인데 총하고 총알만 주면 어떻게 해요?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다른 약들도 그냥 이렇게 입에 털어나가면서 현장에서 그 환자들, 병자들이 총 들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시간 나면 이렇게 불러주시면 이렇게 와서 간증도 하고 진짜 제가 간증하면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3시 반까지니까 예.
물질들은요, 모든 약들은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의사가 아까 그 골다공증 치료제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에스트로겐 그 비스포스포레이트는 파골세포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이 파골세포를 그냥 냅두고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면 뼈 밀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해서 개발을 한 게 에스트로겐 수용체, 에스트로겐 호르몬 가지고 만든 그 골다공증 치료제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골밀도를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에스트로겐이. 그런데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5%밖에 안 된다면 내가 걸리면 그건 100%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처방받아도 먹지 않는 여자분들이 많죠.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병에 좋은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아스피린을 우리 간에서 분해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칼슘을 빼나가는 거죠. 모든 의약품들은 다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어떤 걸 더 먼저 프라이어티를 하느냐, 이게 위중하면 이 위중한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사이드 이펙트가 나는 것도 감수해야죠. 근데 그거는 의사가 정말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되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병원에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밀도에 대한 것을 전혀 등한시하는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알아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같으면 바로 골밀도 측정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뼈는 부서지면 정말 노동력 상실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도 큰 고통이 돼요. 자기 의사는 펜 떼가지고 그냥 처방전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만 본인 환자한테는요. 제가 어떤 분 그 혈액 검사표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보면 최소한 30분은 제가 봐야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1분, 2분 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요. 서울대 병원만 해도 30초에서 1분이에요. 한 사람 보는데요. 막 그냥 계속 돌아요. 돌고. 몇십 명, 몇백 명을 보는지 몰라요. 그것도 특진이면서. 제가 그걸 호르몬제를 못 보는 게 갑상선을 수술해가지고 근데 그걸 골밀도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빠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잘 조절하면 뼈에서 칼슘 빠져나오는 것을 아주 최소한도로 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약의 호르몬제 그 도시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 엉뚱하게 조금 높였다든가 낮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 오늘 하루 필요한 돈이 2만 원인데 더 빼쓰는 거죠. 막 3만 원, 4만 원 필요한 거 이상으로 다 뺐으니까 뼈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호르몬제 용량을 점점 줄여가더라고요. 의사가 하루 먹는 양을 점점 줄여갔는데 그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제 얼마만큼 하루에 일을 얼마나 하시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피곤을 많이 느끼신다든가 그러면 늘려야 되고요. 피곤을 별로 못 느끼신다 그러면 줄이고요. 그러면 이제 줄이는 거겠죠. 줄인다는 뜻은 칼슘을 더 많이 안 뺏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사모님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젊었을 때 말술로 드셨다고. 아니 지금 이제 경제하고도 더 나빠요. 아니 그러니까 40살, 40까지요. 풀로 채워야 돼요. 쫀쫀한 벽돌을 싸가듯이 채워야 되는데 선교사님은 젊으셨을 때
그냥 엉성엉성한 것들을 그냥 쌓아 두셨던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뺏으시니까 그냥 더 이렇게 많이 비이는 거죠. 그래 제가 그 1월 달에 그 미국 동부를 가서 주류 이 도매상들 사장들을 전부 다 뼈 밀도를 측정해 줬어요. 완전히 이 사람들 촌뱅이들이잖아요. 위스키다 뭐다 뭐 그냥 엄청 먹어대요. 뭐 뼈 밀도 정말 사정없이 나쁘더라고요. 마이너스 3.8, 4,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4.2라는 뜻은요. 42%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속이 그냥 다 빈 거죠. 술 많이 드시면 각오하셔야 돼요. 예. 그 칼슘 보조제 섭취가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흡수가 안 된다면은 뼈에서 가능한 적게 꼭 필요한 것만 뺐을 수 있도록 식생활이나 좀 칼슘 보조제 섭취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저는 칼슘 보조제는 그냥 가베지라고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안 드시는 것이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된다. 음식물을 통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해요. 그 예로서 어떻게 이제 만약에 뭐 시금치다, 치즈다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리고서 바로 운동을 하시면 그게 뼈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다 막아요. 그게 다 그날 필요한 칼슘을 그게 다 써요. 그런데 그거 먹기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흡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뺐을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통해서 천연 칼슘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같이 겸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최고의 베스트 웨이예요. 그게. 식사하고 바로 되잖아요. 아니면 1시간 정도 있다. 식사하고 바로 하게 되면 그냥 알아서 생각하셔요. 운동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운동? 최소한 저는 4번은 하시라고 그래요. 4번은 40분 이상. 30분이 지나야 땀이 이마에 나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 30분 정도는 더 하셔야 제 운동 효과가 있어요. 운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아마 그 젊은 층보다 50대, 60대 이렇게 갈수록 이제 어떤 운동을 그 사모님하고 그 스포츠 댄스 집에서 하세요. 저희 소는 어떻게 이렇게 뼈 밀도가 이렇게 좋은가요? 손이요? 소요, 소. 소 뼈를 보면 아주 탄탄한데 채소는 없잖아요. 소 몇 살짜리 소 보셨어요? 아니, 늙은 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 그러면 늙은 소는 안 그래요. 늙은 소 형편없어요. 늙은 소는. 젊은 소 보셨겠죠. 젊은 사골. 보통 3년 6개월. 그것도 사실 늙은 거거든요. 3년 6개월도. 그 한국에서 미국 소 사는 게 사오는 게 그 이전 거 사오잖아요. 무슨 뭐죠? 머리에 빠꾸 나는 그것 때문에 광우병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소예요. 그건 아주 속이 쫀쫀하죠. 그러니까 늙은 소를 보셨어야죠. 10년 넘은 소. 운동하는데 아침 운동이 좋겠어요? 저녁 운동이 그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요.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시면 잠을 잘 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뇌가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아침 낮이 왜냐하면 낮에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일이 없으면 아침 운동이 저는 좋다고 봐요. 금식은 어떤가요? 자주 금식을 많이 하시는 절대 하지 마셔요. 생각해 보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분 요번에 참 저기 뉴욕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요관암에 걸리셨더라고요. 요관암. 암은 금식을 하게 되면 엄청 건져요. 그러니까 금식은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시는 건강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디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할 때 오히려 그 암 걸리셨다고 목사님이 그냥 막 금식 14일 동안 하고 막 아이고 딱 가시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이오닉 칼슘이 그 1%만 더 올라가도 1mm만 더 올라가도 바이러스가 다 죽는다. 네, 예. 그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몸에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그게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칼슘 먹이는 게 어떤 거죠? 건강한 아이들이지만 왜 이렇게 칼슘을 되게 먹이잖아요. 그 쓰레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45세 어른들 한해서 그래요. 아이들은 성장기 발육에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필요해요. 예, 아이들한테. 살이 빠지는 것하고 칼슘 빠지는 것하고는 달라요. 살 빠지는 거는 지방이 빠지면 칼슘하고는 관계가 없죠. 왜 하루에 식사 3끼를 선호하시죠? 예? 하루 식사를 왜 3끼를 선호하시죠? 아침, 점심, 저녁. 그거 제가 안 정했는데요. 그거 제가 안 정했어요. 설탕이나 소금과 이게 칼슘의 관계가 있나요? 설탕이 우리 몸에 참 안 좋은 역할을 해요. 설탕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칼슘이 많이 필요해요. 백설탕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그리고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백설탕이.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에 그 물이 안 좋아서 스크젤이 많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과 흡수와 또 이게 끼는 거에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 단양인가 어디에 가면 종료석이라고 있잖아요. 종료석. 그 종료석은 1, 2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우리 그 석회암 지대 석회수 물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요. 탄산기도 있지만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것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하면서 탄산칼슘이라는 석질을 만들어요. 그게 조금씩 쌓여서 그게 거꾸로 달린 고드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일 같은 데나 중동 지방의 석회암 지대라 그 석회수예요. 그러니까 칼슘 함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 칼슘은 무기염 상태의 칼슘이에요. 거기에 그 칼슘이 이오닉 칼슘으로만 된다면 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많은 칼슘이 이오닉 칼슘으로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프로테인형 칼슘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몸에서 빠져나오다가 걸리면 신장에 걸리게 되면 신장 결석이 되는 거고요. 요로의 방광에 걸리면 요로 결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담석 있잖아요. 담석하고 또 칼슘의 그 결석하고는 달라요. 담석은 간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이
일반 미네랄들하고 합쳐지면서 쓸개에서 결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기에는 돌이지만 실제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분이 많은 우리 몸에 많은 분들은 담석 그 퀘스천을 해야 돼. 담석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 결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칼슘 과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칼슘 과잉이라고 보다는 칼슘 대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칼슘을 과하게 섭취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석이 생기는 분들 많아요.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대사가 불량스러워서 그런 거죠. 이제 3시 반 되면 감사합니다.